이게 다 외로워서 그래. 가만히 있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불안해서 사는 내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내가 얼마나 재미있으면서도 진지한 사람인지, 함께 시간을 쓸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를 끝까지 피력했다. 이제 와서 그게 공허한 짓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같이 있으면 재미있는 사람. 그게 내가 살면서 얻은 가장 큰 트로피이기도 하고, 그런 내가 정말로 좋기도 했으니까. 다만 요즘에는 그렇게 행동하는 게 좀 피로하다. 예전엔 쉬지 않고 입을 놀리는 친구들이 나 같아서 좋았다. 지금은 나 같아서 별로다. 예전엔 그 친구들에게서 유쾌함을 봤지만 이젠 그 아래 깔린 불안을 보게 된다. 그래서 좀 피하고 싶다. 징그럽게 나 같아서. 혼자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가만히 있기가 힘들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땐 말이건 행동이건 뭔가를 끊임없이 몸 밖으로 내놔야 직성이 풀렸는데, 혼자 있을 땐 계속 무언가에, 주로 화면 속 내용에 정신을 내어주고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 무엇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고 오롯이 혼자 존재하는 순간을 견디지 못하게 된 것 같다.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몰라도 좋을 정보나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의 시답잖은 소식들을 끝없이 눈으로 빨아들여 머릿속에 꽉꽉 채운다. 어떤 빈 공간도 남겨두지 않는다. 누가 스타벅스에 갔다가 한 남자가 스마트폰도, 이어폰도, 노트북도, 심지어 책도 없이 가만히 앉아 커피만 마시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꼭 사이코패스 같다고 한 농담을 읽었다. 그 농담 역시 가만히 있지 못해 스마트폰 화면을 보다가 읽었다. 마지막으로 가만히 앉아만 있었던 때가 언제였나 기억을 더듬어 본다. 버스 창밖을 보며 가만히 앉아있던 중학생 때의 나는 도무지 내가 아닌 것 같다. 나도 그토록 오롯이 의젓할 수가 있었다니. 작년 7월, 이사를 한 직후 테라스에 마련된 작은 텃밭에 이것저것을 심었다. 상추, 깻잎, 민트, 로즈마리 등. 날이 추워진 이후로는 테라스에 나갈 일이 거의 없었다. 제법 따뜻해진 3월, 봄맞이로 빤 이불을 널러 나갔다가 그때까지 살아있는 식물들을 만났다. 겨우내 물 한 번 제대로 준 적이 없는데도 그들은 거기 가만히 살아있었다. 조금 힘없이 웅크리고는 있었지만 초록빛깔은 잃지 않은 채로. 약간 뭉클할 지경이었다. 그날 난 정말이지 절절한 마음으로 그 식물들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얼마나 경이로운가. 누가 봐주건 말건 나로서 있는 그대로 존재하고 그뿐인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락앤락의 여행. 내 서울집의 락앤락들은 보통 다 부산 출신이다. 부산 집에서 머물다가 내일쯤 올라갈 거라고 하면 엄마는 그때부터 빈통들을 꺼내 뭔가를 담는다. 딱히 나에게 뭔가를 묻지도 설명하지도 않은 채 장을 봐와선 한참 붓고 졸이고 묻힌다. 그 몸짓은 뭐랄까, 너무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일처럼 무감각하게 이루어진다. 마치 아들이 가는 서울이라는 곳엔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게 전혀 없거나 음식은 있지만 다 큰 아들이 그것을 사거나 차려 먹을 능력이 전혀 없다고 여기는 것 같은 몸짓. 괜찮다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몇 번을 말을 던져도 돌아선 엄마의 좁은 어깨는 들은 채도 않고 넘실거린다. 그렇게 얼마 안 있으면 짭조름한 걱정이나 매콤한 당부 같은 것이 통에 꾹꾹 눌러 담기고 뚜껑에 내 방향이 야무지게 딱딱 소리내며 잠긴다. 몇 년 전부터는 부산에 갈 때 주로 비행기를 이용한다. KTX 요금이 너무 비싸서 그러지 않을 이유가 없어졌다. 비행기 표를 당일에 구매하는 게 아니라면 보통은 훨씬 더 싸고 빠르게 부산에 다녀올 수 있다. 여행 갈 때나 이용했던 공항도 이제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처럼 조금 일상적인 공간이 되었다. 그런 일은 거의 없는데 뭐 때문이었나, 노트북 때문이었나, 물병 때문이었나 모르겠다. 한 번은 검색대에서 캐리어를 열어보라는 요청을 받았다. 확인차일 뿐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약간은 난처했다. 열어젖힌 내 캐리어 한쪽에는 빈 락앤락이 레고 블록처럼 요리조리 끼워 맞춰져 있었다. 나와 젊은 공항 직원은 검색대 컨베이어 벨트를 사이에 두고 함께 그 장면을 내려다봤고 곧 직원은 네, 닫아주세요 했다. 그때 직원이 미소 짓는 것을 봤다. 잠시 스쳐간 옅은 미소였지만 그 비슷한 장소, 상황에서는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표정이었다. 그 미소를 본 누구라도 그것이 유의미한 무언가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캐리어 속 대량의 락앤락에서 그녀는 무엇을 보았나? 짧은 순간 그녀는 공항 직원이 아닌 어느 집 딸의 얼굴이 되었다. 나는 여행자의 취미라기보단 너무 집구석스러운 걸 보여준 게 좀 창피했으나 그녀의 미소를 본 것으로 그 일을 흐뭇하게 넘길 수 있었다. 특정 브랜드나 제품 이름이 비슷한 제품군 전체를 지칭하는 경우가 있다. 햇반이 그렇고 포스터잇이 그러하며 페브리즈와 스팸이 그러하다. 그리고 세상에는 플라스틱 용기의 여행이 있다. 주로 두 지역을 오가지만 늘 한쪽에서만 무언가가 담기고 돌아올 땐 우르르 빈통이 되어 돌아오는. 나는 오가는 곳도 담기는 것도 다 다르지만 사실은 다를 게 없는 그 여정들도 하나로 묶어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엄마, 기억나? 엄마, 그날 기억해? 왜인진 모르겠는데 그날은 큰 누나도 작은 누나도 없었어. 방학이라 학원에서 캠프라도 갔었나 보다. 아무튼 겨울이었고 내 생일이 며칠 안 남은 날이었을 거야. 엄만 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옷가게를 시작했고 그래서 늘 집에 없었지. 지금도 한 잔 마시면 하필 그때 일을 시작하는 바람에 내 공부만 못 봐줘서 내가 누나들만큼 공부를 잘하지 못한 거라고 말하지. 그럴 땐 어쩌면 엄마가 똑똑한 사람이 아닌가 싶기도 해. 난 그냥 공부머리가 없었던 건데. 여튼 나는 공부도 못하는데 딱히 씩씩하지도 않은 애였어. 얘는 이거다. 이거 하나는 잘한다 싶은 그런 게 전혀 없는 애. 그런 건 잘도 기억이 나지. 아, 그러고 보니 나 잘하는 거 있네. 엄마 맨날 내가 옛날 얘기하면 넌 참 별걸 다 기억한다고 하잖아. 그래, 나 기억력은 좋아. 그래서 잘하는 게 없던 그때가 너무 잘 기억이 나. 암튼 난 그 시절 막내 아들로 혜택은 다 누리면서도 괜한 열등감 같은 게 있었어. 나만 이 집에서 머저리인가? 뭐 그런 확신에 가까운 의심을 내내 했던 것 같아. 아무튼 그날은 엄마랑 나랑 둘뿐이었단 말이야. 대단한 얘기도 아닌데 서두를 무진장 길게 뽑지? 그냥 그날 엄마랑 둘이라서 좋았다고.
백화점 지하에서 돈가스를 먹었는데 엄마가 휴지에 묶여있던 나이프로 무심하게 돈가스를 썰어주던 거랑 엄마 입에 들어간 사과가 아삭아삭 부서지던 소리가 기억나. 보통 돈가스 옆에 마요네즈로 버무려져 나오는 채소를 사라다라고 하잖아. 난 그때 엄마가 사과 씹는 걸 보면서 아, 사라다의 사는 사과의 사인가 보다 했어. 일본 사람들이 샐러드를 그렇게 발음한다는 건 중학교 갔을 때쯤 알았고. 웃기지? 별론가? 그러고는 내 생일이라고 동네 하이마트의 게임 CD 코너에 갔어. 이제야 하는 말인데 사실 거기 친구들이 다들 하는 그런 게임은 없었다? 다 들어본 적 없고 인기도 없는 게임이었어. 근데 그냥 거기서 그나마 재밌어 보이고 오래된 우리 집 컴퓨터에서 돌아갈 법한 CD를 골라 들고 막 신나는 척을 했지. 이거 진짜 갖고 싶었다고. 근데 신나는 척을 하다 보니까 진짜로 신이 좀 나더라고. 그래서 마음이라는 건 참 이상한 거구나 생각했어. 돌아보면 그건 좀 기특하기도 해. 그 자식 그래도 아주 엉망은 아니었구나 싶고. 그날 학교 친구들은 아무도 안 하는 그 게임 CD랑 엄마 손을 양손에 붙들고 백화점 앞에서 210번 버스를 기다리던 게 기억이 나. 달리는 차들이 비추는 불빛에 대고 엄마랑 같이 입김 불면서 장난치던 것도. 기억 안 나지? 엄마, 우리 그런 날이 있었어. 엄마는 평생 앞만 보고 달렸으니 기억 못할 것 같더라. 쉬는 날에도 온 집을 뒤집으면서 할 일만 찾는 아줌마가 그런 걸 기억하려고. 그냥 난 그날 참 좋았다고. 생각나서 얘기해 봤어. 연인들의 격전지. 길을 걷는다. 한 쌍의 커플이 눈에 들어온다. 두 사람의 이름도 나이도 모르지만 한 가지만은 확신할 수 있다. 싸우고 있구나. 최대한 그들을 의식하지 않으려는 나 자신을 무진장 의식하며 그들 곁을 지나친다. 신경 쓰지 않을게요. 하던 거 계속하세요. 그들의 위치가 좌우로 행인들이 스쳐 지나가는 보도 한가운데라면 사안이 아주 심각하구나 생각한다. 지하철역 출구 옆에만 비켜서 있어도 나름대로 이성이 남아있는 상태일 테다. 자기야, 사람들 지나가니까 이쪽으로 서. 대로 옆구리로 빠진 골목 안쪽이라면 상황은 더 괜찮아 보인다. 사람들의 시선을 고려할 정도로는 여유가 있었겠구나. 물론 시작할 때 그랬다는 것이고 대화가 진행되면 어디까지 심각해질지는 두고 볼 일이겠지만 팔짱을 낀 채 온기 없는 눈으로 남자를 올려다보는 여자. 가끔 이마를 짚거나 마른 세수를 하는 남자. 보통 그런 모습이다. 오늘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어떤 문제가 이 좋은 날씨에 멋지게 꾸미고 나온 두 분의 데이트를 엉망으로 만들었나요? 그게 실은 별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 때문이라는 걸 안다. 하지만 그건 시간이 지나고 돌아봤을 때의 생각이지 몇 달 뒤면 기억도 나지 않을 어떤 이유가 그날 그 자리에서 많은 세상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어 둘을 괴롭힌다. 문득 이 번화가 곳곳이 과거 수많은 연인들의 격전지였음을 생각한다. 거기에는 내 기억들도 포개져 있다. 정말 끝이라고 한마디만 더 하면 집에 가겠다는 말을 들었던 게 저 PC방 옆이었던가?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상황이라면 모르긴 몰라도 엄청난 사건이었을 텐데 싸운 이유는 도무지 기억이 안 난다. 그저 싸울 때 나를 둘러싸고 있던 공기의 감각만 남아있다. 물기가 그렁그렁한 눈동자, 잦은 한숨, 같은 이야기의 반복. 30분 전까지 깔깔대던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주변 공기가 얼어붙는 것을 느낀다.
관계자가 둘 뿐이니 일련의 사건 전부는 아니더라도 50%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당최 1도 알 수 없다. 그저 정신을 차려보면 그러고 있다. 우리는 언제부터 그래 왔을까? 연인은 보통 싸운다. 이 사람과 친구였다면, 그러니까 그때 내가 고백을 하지 않아서 손을 잡고 입을 맞추는 사이까지 오지 않았더라면, 그랬더라도 싸웠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 리 없으니 우린 연인이어서 싸우는 것이겠다. 내 인생 100번의 싸움 중 95번은 연인과의 싸움이었다. 사랑해서 만나고 사랑해서 싸운다. 별안간 그 사실이 안쓰럽게 다가왔다. 그때 나도 너도 저쪽 구석 테이블에 심각하게 앉아 삼겹살과 속을 동시에 태우고 있는 두 사람도 오늘도 최대한 의식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그들 옆을 지나치지만 너무 남일 같지 않아서 마음이 쓰인다. 부디 오늘의 다툼이 두 사람을 더 나은 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기를. 심야식당의 손님들. 심야식당의 핵심은 영업시간이나 가게의 구조 같은 게 아니다. 심야식당의 그런 면면에 의해 도시에서 가장 외로운 영혼들이 그리로 흘러든다는 것이지. 겪어본 바 나는 심야식당이 각 동네를 위해 마련된 고독의 하수처리장 같다는 생각을 한다. 심야식당은 늦은 시간대라도 부담 없이 한 잔 기울일 수 있다. 테이블 너머의 셰프가 말벗도 되어준다. 일반적인 술집은 혼자 가기가 어렵다. 왁자지껄 웃고 떠드는 테이블 가운데 홀로 앉아 있자면 처량하다. 그렇다고 모던 바를 찾는 건 노골적이다. 대놓고 고객 응대에 중점을 두는 가게에 가자니 내가 쓸쓸한 사람이라는 게 투명하게 드러나 버린다. 변변찮은 먹거리 없이 술값만 비싼 것은 덤이다. 물리적 허기와 심리적 허기 둘 다를 창피하지 않게 효과적으로 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주점과 모던바 사이 심야식당이 탁월한 대피소가 되어주는 것이다. 심야식당의 셰프들은 그런 사람들의 속내를 모른 척 해주거나 알아봐주는 수고로 밤을 보낸다. 건너들은 한 심야식당 셰프의 말에 따르면 사실 요리를 내놓는 것보다 그것이 더 큰 노동이며 수익의 원천이다. 그러면 누가 심야식당을 찾을까? 모든 손님을 말끔히 분류할 수 있을 리는 없다. 다만 가장 심야식당 손님다운 면모를 갖춘 이들은 있다. 여기 그 대표적인 캐릭터들을 소개한다. 고독티스트. 주로 방금 퇴근한 듯한 복장으로 가게를 찾는다. 바 한쪽에 홀로 앉아선 단출한 안주에 술을 홀짝홀짝 마신다. 1시간 내외로 빠르게 마시고 귀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면적으로는 별 특징 없는 혼술러라고 해도 그다지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정말 혼술이 좋다면 집에서 빤스바람으로 편하게 즐기지 않고 왜 굳이 심야식당에 찾아올까? 딱히 말벗을 찾는 것 같지도 않다. 셰프가 가볍게 응대 멘트를 던졌을 때 기다렸다는 듯 주절주절 이야기를 늘어놓는다면 고독티스트가 아니다. 고독티스트라면 몇 마디 대답은 하지만 본격적인 대화로 넘어가지는 않는다. 반응이 그러하니 셰프도 곧 그를 내버려 두고 그는 다시 혼자만의 침묵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는 거기 앉아 양껏 먹지도 마시지도 담소를 나누지도 않으며 자신만의 오락을 즐긴다. 그 오락이 뭘까 늘 생각했는데 정확한 표현을 찾지 못하다 타블로의 에어백 가사에서 찾을 수 있었다. 혼자 있기 싫은 걸까? 아니면 눈에 띄게 혼자 있고 싶은 걸까?
집에서 완전하게 혼자인 것과 사람들 틈에서 혼자인 것은 분명 다른 기분이다. 혼자이고는 싶지만 또 철저히 혼자이기는 싫은 그는 사람들의 말소리와 음악 소리에 파묻혀 자신이 복닥대는 세상의 일부라는 감각을 유지한 채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듯하다. 홀로와 함께 그 경계에 닿을 듯 말 듯 구부정하게 앉은 채로. 쓸쓸한 수다쟁이. 그는 혼자일 때도 있고 일행과 함께일 때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러나 저러나 별 차이가 없다. 어차피 그의 일행만으로는 그의 수다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식당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미 떠들고 있다. 사람이 아니라 글자들이 담긴 자루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쉬지 않고 말을 쏟아낸다. 심야 식당은 내부가 좁은 탓인지 따지고 보면 모두가 한 테이블에 앉아 있는 탓인지 모르겠지만 방금 들린 저 말이 어디 앉은 누구에게 건네는 말인지 모호할 때가 많다. 모두가 따로 앉아 있지만 동시에 무리라고도 할 수 있는 와중에 쓸쓸한 수다쟁이가 일행에게 말하면서 말 끄트머리를 미묘하게 올리고 시선으로 가게를 훑으면 대각선에 앉은 남자, 건너편에 앉은 여자, 재료를 손질하던 셰프에게 동시에 말을 건네는 셈이 된다. 반응하지 않아도 되지만 누구든 치고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다. 누군가 경계를 허물고 그의 말을 덥석 물면 거기까지 수다의 영역이 확장된다. 그는 그런 식으로 가게 전체의 오디오를 잠식해 간다. 어쩌면 그에게 일행이란 큰 수다의 불을 피우기 위한 초반 땔감인가 싶기도 하다. 때때로 친구들이 그런 그에게 질린 건지 어떤 날은 홀로 찾아온다. 그럴 때 그는 혼자 앉아 있지만 고독티스트와는 모든 면에서 다르다. 조금도 혼자 있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 온몸에 촉각을 곤두세운 채 옆 손님의 대화에 끼어들 타이밍을 찾는다. 동시에 만약 셰프가 불시에 말을 걸어준다면 어떤 너스레로 받아쳐 대화에 불을 지피고 주변의 관심을 끌어올지도 궁리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그는 불편해 보인다. 술과 안주에 조금도 집중을 못하는 듯하다. 너무나 의도가 다분한데 아무 의도가 없는 척하느라 어딘가 수상해 보이는 경지에 이른다. 그런 그를 만난다면 선택은 당신의 몫이겠지만 안일하게 연민을 발휘해 말을 거는 시도는 말리고 싶다. 5분 정도 이야기하다 혼자만의 시간 혹은 일행과의 대화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죄 없는 손님이 그에게 걸려 전혀 관심 없을 주제의 대화에 2시간 넘게 붙잡혀 있는 광경도 본 적이 있다. 가짜 사장님. 뭐라고 부를지 고민했는데 결국은 가짜 사장님이다. 그는 그 가게의 사장이 아니지만 사장처럼 행동한다. 혼자 왔건 일행과 함께 왔건 셰프를 붙잡고 끊임없이 말을 건다. 자신이 이 식당의 진정한 단골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 같은 이유로 그곳의 어떤 손님보다 셰프와 막역한 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 셰프에게 존댓말에 은근히 반말을 섞거나 확연히 나이가 많다면 손님들 앞에서 대놓고 동생하며 하기도 한다. 가게 매뉴얼을 벗어난 요구를 특권인 양 요청하며 자신의 위치를 과시한다. 모든 경우 말과 행동이 손님답지 않다. 매 순간 자신은 평범한 손님들과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 마치 매니저가 일하고 있는 가게에 친구들을 데려온 사장 같다. 실제로는 가게에 젓가락 하나도 보탠 적 없음에도 셰프의 윗사람처럼 굴고 가게를 자신과 지인의 아지트인 양 행동하니 거의 사장님인 셈이다. 여기까지 생각하면 그는 진상이고 빌런임이 틀림없으나 셰프 입장에서는 마냥 미워할 수만은 없다. 비위를 맞춰주고 효과적으로 구슬리기만 하면 우쭐해져서 허세를 부리며 그날 매출의 핵심을 책임져 주기 때문이다. 자신이
그 가게에 VIP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지인을 여럿 몰고 오기도 한다. 잘만 장단 맞춰주면 매출 효자가 따로 없다. 결국 셰프의 싸움은 이런 것이다. 가짜 사장님이 흥에 겨워 매출을 올려주는 상황은 유지하되 그의 왕놀이가 너무 심해져서 다른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며 떠나는 일은 없게 하는 것. 그 균형을 잘 맞추는 일이 요리 실력만큼 중요한 셰프의 자질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나, 고독의 하수처리장에 앉아 사람들을 관찰하는 내가 있다. 얼핏 보면 사람들을 지켜보는 관찰자의 위치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게 내가 고독을 해소하는 방식이다. 누구나 외롭다는 사실을 되새기면서 그런 그들을 애틋하게 바라보고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 취재를 핑계 삼아 오늘 밤도 심야식당을 찾는 사람. 나보다 심야식당 손님다운 사람은 아마 없지 않을까? 오늘도 심야식당은 불을 밝힌다. 한데 모여 앉아서는 저마다 외롭다. 남의 집으로 가는 치킨 냄새. 퇴근길 버스 안으로 치킨 냄새가 들어선다. 바삭하게 튀겨진 후라이드 치킨의 기름 냄새. 동네 치킨집다운 흔한 상호명과 조악한 닭 캐릭터가 그려진 봉투가 키 작은 아주머니의 벌개진 손가락 아래에 걸려 있다. 잠옷 차림의 아이들이 현관으로 달려 나오는 모습을 떠올린다. 하나에는 앞니 2개가 없고 둘은 신이나 돌고래 소리를 낸다. 왜인지 내가 떠올린 모습은 그런 것이다. 저 치킨이 누구에게 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루 분량의 삶을 치르고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길. 그 길엔 오래된 약속처럼 치킨 냄새가 난다. 그 냄새는 잊지도 않은 추억에 나를 포개보게 만든다. 그 냄새를 통해 몰래 아주머니의 삶을 엿보고 나는 그녀가 내 엄마 같았다가 나 같았다가 한다. 버스 안에서 다 함께 맡는 기름진 냄새. 그건 우리가 모두 우리라는 걸 상기하게 한다. 남의 집으로 가는 그 치킨 냄새는 너도 나도 하루 잘 살아냈다는 안도감이 된다. 남이 먹을 그 치킨은 냄새만으로 포만감이 된다.